저는 키가 148cm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를 가진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16살인 저는 오늘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로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이슨, 내릴 준비됐니?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얼굴이 뉴스에 나온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범인이다. 사진 찍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플래시 빛이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빛은 마치 제 죄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경찰관이 기자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납덩이를 끄는 것 같았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제이슨. 그냥 재판 과정을 따르면 돼. 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5살 소녀에게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제 꿈에 나타났고 그 기억은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제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왔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세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강한 척하려 노력했죠. 판사가 입장하셨고 저는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둘 다 전과자였고 집에서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죠.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랐어요. 제이슨, 넌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넌 우리처럼 될 거야. 아버지가 늘 저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달라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작은 체구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쟤 좀 봐. 꼬마애처럼 생겼잖아. 너 몇 살이야? 초딩이야? 같은 반 아이들이 항상 저를 놀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 사물함을 부수고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쳤죠. 당시에는 그저 복수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담배를 시작했고 3학년 때는 술과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제이슨, 이렇게 계속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때?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도움이란 개념을 믿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점점 더 깊은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지역 갱단과 연결되기 시작했죠.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증명해야 해. 제이슨,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갱단의 리더인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범죄였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낙서를 하거나 약간의 마약을 팔거나.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이슨, 넌 우리 중에 가장 용감해. 작은 체구가 오히려 장점이야. 누구도 널 의심하지 않거든. 마커스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비록 그것이 범죄로 인한 인정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이 왔습니다.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저는 큰 임무를 맡게 되었죠. 차를 훔치고 드라이브 바이 슈팅. 즉 차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넌 진짜 우리의 일원이 될 거야. 제이슨. 마커스가 저에게 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총을 만져봤습니다. 손에 들었을 때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걱정 마. 이건 단순한 겁주기야.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냥 쏘고 도망치면 돼.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훔친 차를 타고 적대 갱단의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밤이었고, 거리는 어두웠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문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지금이야. 제이슨. 쏴. 운전석에 있던 릭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방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저는 계속해서 쏘았죠.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듯 했어요. 저는 정확히 뭘 겨냥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쏘라고 해서 쏘았을 뿐이었죠. 좋아. 충분해. 가자. 릭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차는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생각에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뉴스 들었어? 어떤 애가 총에 맞았대. 다음날 아침, 갱단의 다른 멤버인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떤 아이라고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가장 끔찍한 기사를 보게 되었죠. 5살 소녀. 무차별 총격으로 중상.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죠. 저는 5살 소녀를 총으로 쏜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집 마당에서 놀다가 제가 쏜 총에 맞은 거예요. 목과 어깨에 총을 맞아 생명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 일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이슨 파커.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제 집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배신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도망갈 생각도 없었죠. 그 소녀의 기사를 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저는 경찰에게 손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갑이 제 손목을 조였고, 저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이웃들이 모두 창문이나 문으로 나와 구경하고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후회였어요. 구치소에 갇혀있는 동안 저는 그 소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였죠. 뉴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은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제이슨. 혐의가 매우 심각해. 갱단 활동, 마약, 절도, 폭행, 무기 소지에 이어 이번엔 5살 소녀에 대한 총격이야. 제 국선 변호인인 앤드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게 없었죠. 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총을 쏜 것도, 차를 훔친 것도, 갱단에 들어간 것도요. 하지만 저는 에밀리를 겨냥한 게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라고 해도 내가 한 행동의 결과야. 제이슨. 이해해야 해. 앤드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제가 어린 소녀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갔는지 계속 돌이켜봤죠. 밥 먹어. 파커.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그들의 어린 딸이 갑자기 총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용서할 리 없었죠. 저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 날짜가 정해졌어. 다음 주 월요일이야. 앤드류 변호사가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에밀리의 부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죠. 특히 에밀리의 어머니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피고인 제이슨 파커.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죄입니다. 판사님. 법정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제가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끔찍한 사고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총을 쏘지 않았다면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검사가 저의 범죄 기록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갱단 활동, 마약, 절도, 폭행, 무기 소지 등 총 12개의 혐의였죠. 저의 과거가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제이슨 파커는 중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한 갱생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여러 번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이슨,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법정에 말해 주시겠습니까? 앤드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저 어리석은 자존심과 분노 때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순간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제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제가 전과자인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 내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환경적 요인이 제 범죄 행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슨 파커는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범죄의 길만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앤드류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범죄는 환경 탓일까요? 아니면 제 선택의 결과일까요? 아마도 둘 다겠죠. 환경이 저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이제 제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아버지, 마이클 존슨입니다. 제 딸은 이 소년이 쏜 총에 맞아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제 딸은 기적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그 소년은 나를 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는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가 아니라 그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시스템이죠. 마이클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가 저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죠. 저는 그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됐어요. 물론 그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년에게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요.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변화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존슨 씨. 귀하의 말씀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말이 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의 말로 인해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고인 제이슨 파커. 일어서 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이제 제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왔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에밀리 존슨의 부모님에 관대한 말씀도 깊이 새겼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12개의 심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5살 소녀에 대한 총격입니다. 비록 의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제이슨 파커에게 5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50년이라니요. 그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50년 후면 66살이 되겠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현실이 저를 강타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년 후 심사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교도소 내 행동과 갱생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5년 후에 제 상황이 재검토될 수 있다니. 그건 적어도 제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냉혹했죠. 법정에서 나올 때 저는 에밀리의 부모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미움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제이슨.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길 바란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너그러움 앞에서 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교도관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어서 가자. 파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16살의 저는 최소 5년, 아마도 그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첫날은 항상 가장 어려워.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될 거야. 너 같은 어린 녀석들을 많이 봤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옥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작은 체구의 16살 소년으로서 저는 쉬운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도 알았죠. 제 선택의 결과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의 시선,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의 상실이 저를 괴롭혔죠. 여기 새 꼬마가 왔네. 한 재소자가 말했습니다. 뭘 했길래 이 어린 나이에 여기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주목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감옥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이 제가 5살 소녀를 총으로 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파커. 어린애한테 총 쏘는 건 용감한 짓이 아니야. 한 재소자가 식당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묵묵히 제 식판을 들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 애는 내버려둬.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강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파커, 이리 와서 나랑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윌리엄 브라운이야. 다들 윌이라고 불러.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이슨 파커입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 이야기는 다들 들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 넌 지금 뭘 할 건지 결정해야 해. 윌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윌은 20년째 감옥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 안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죠. 나도 내 나이 때 여기 왔어. 이제 와서 말하지만 처음 몇 년은 지옥 같았어. 하지만 언젠가부터 깨달았지.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내 마음은 자유롭다는 걸. 윌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높은 담장 안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버티셨죠? 저는 물었습니다. 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을 읽었어. 공부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 여기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날 이후로 윌은 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감옥 생활의 규칙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감옥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죠. 넌 똑똑해. 제이슨.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교육 담당관인 미스 로버츠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똑똑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공부는 제게 도피처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죠. 오늘은 문학 시간이야. 모두 노인과 바다를 읽어보았나요? 미스 로버츠가 물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노인 산티아고의 끈기와 용기에 감명받았죠. 저도 그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요. 감옥에서의 첫 1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외적으로도 변했지만 내적으로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죠. 제이슨, 너 정말 달라졌어. 윌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내 눈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여. 윌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고 있었죠. 잘 지내?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있어? 교도관 마이크가 제 독방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심리학 책이에요. 정말 흥미로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가. 심지어 교도관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문제아로 봤지만, 이제는 제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죠. 어느 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상담을 모두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기꺼이 참여했죠. 어떤 일이 너를 그런 선택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해 볼래? 제이슨? 상담사인 닥터 그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 제 감정, 제 생각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그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제이슨.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닥터 그린이 말했습니다. 상담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분노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 행동의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이 저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만나야 할까요? 저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이것이 제가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님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둘 다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눈에서 더 이상 증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이해와 용서의 빛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이슨. 에밀리의 어머니인 사라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매일 밤 후회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회복 중이야.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가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야. 그리고 사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용서는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도 미래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